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가끔 찾아오는데요. 이번에 저에게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때가 아마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한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문자로 찍어준 장소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한 여자가 저와 통화를 주고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으니 불쾌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저와 결혼을 했던 남편과 당장 이혼하라고 열을 올리면서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의 당당한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핸드폰을 저에게 들이밀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왜 이혼하라고 하는지 이제 대충 이해되죠? 영철 씨는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왜 그쪽이랑 결혼했는지 알아요? 집안이 잘 사니까 벗겨먹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생겼다면서 잘 만나고 있던 저를 걷어차버리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는 그 사람 절대 놓칠 수 없거든요. 그쪽을 먼저 만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저를 먼저 만났던지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쪽보다 제가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갑자기 잠적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저를 계속 피하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회사로 찾아가니 갑자기 결혼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는 현재 그쪽이 영철 씨랑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좋게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누구나 과거는 존재하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그쪽과 이미 정리를 했고 저와의 결혼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 사진은 이제 그만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남의 가정을 깨려고 접근한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테니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영철 씨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 웬만하면 그쪽이 영철 씨랑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생각 잘 해보세요. 저와 처음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주고받았던 여자는 저와 결혼을 했던 전 남편과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거침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핸드폰 속에 보인 사진은 서로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던 사진이었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상태였지만 그 여자 앞에서 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최대한 대화를 짧게 끝내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가 어찌되었든 이미 결혼한 저한테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카페에서 먼저 나가려는 저를 보며 그 여자는 오랜 시간을 주지는 않을 거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카페에서 나왔던 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남편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만 했었죠.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신혼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저를 보며 웃어 주었고 미리 저녁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과거가 깨끗해 보였던 사람이 저를 보며 웃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저를 보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남편은 걱정된다는 얼굴로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당신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온몸을 떨고 있잖아. 몸살기가 있나? 일단 현관 앞에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하자. 이거나 내가 지금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아? 그 여자 누구야? 당신이 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그 여자 누구냐고.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오늘따라 당신 너무 이상한데?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다른 사람 보는 것 같다고. 끝까지 모른 척 연기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몇 달 전까지 만나고 있었던 여자한테 오늘 전화가 왔더라.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며칠 전에 당신 회사 앞에 찾아갔었다며. 그래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핸드폰을 뒤져서 내 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는데 그날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회사에 회식이 잡혀서 좀 늦을 거라고 했었지? 그럼 그때 그 여자랑 계속 같이 있었던 거야? 늦은 새벽 시간대까지? 아니야. 궁금하면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 바꿔줄까? 그때 정말 회식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여진이랑은 이미 진작 끝난 사이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뿐이야. 그때 정말 짧게 만났었던 거고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어. 당신 만나기 전에 이미 관계 정리가 되어 있었고 헤어진 상태였다고. 그런데 계속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여? 정신 나갔다고 신혼에 이중 생활 하겠어? 그 여자 이름이 여진이었어? 둘 사이가 엄청 애틋했었나 봐. 나한테 당신이랑 좋았던 과거에 대해 전부 숨김없이 얘기하던데 나도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 하기야, 당신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 하나 안 만나봤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여자는 나랑 결혼하기 1달 전까지 만나고 있었다는데 당신은 그 여자랑 헤어진 지 한참 됐다고 하네.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걸까? 분명 당신도 나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믿음이 가지 않거든? 우리가 결혼한 지 1달 만에
이런 관계로 이어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상태로는 당신 말도 못 믿겠어. 나는 저녁 생각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먹어.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아.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연녀가 했던 말과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걸 신뢰할 수도 없었고, 결혼 한 달 만에 이런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당연히 남편의 말을 우선적으로 믿어야 했었지만, 내연녀가 보여줬던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연녀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도 너무 창피스러워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몸살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 남편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연녀가 저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저를 선택했다는 그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남편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제가 받고 있던 스트레스가 저를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걸 짜증으로 받아치게 되었어요. 신뢰가 깨져버리니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에 남편과 친정집에 잠깐 들리게 됐었는데, 그때가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날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를 친정으로 부르셨던 거였어요. 여러 가지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평소 같으면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분 좋게 받았겠지만 남편과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억지로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속일 수는 없었는지 단번에 제 얼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채셨어요. 엄마는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남편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지 않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면서 풀어나가려 했지만 아직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터라 제 고민을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상당히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길래 아빠가 누구시냐고 불편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밖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와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허겁지겁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을 밀치고 들어온 사람이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넘어진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내쫓으려 했지만 이미 내연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저를 노려보면서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화가 나서 직접 해결하려고 찾아왔다며 무작정 거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남편과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봤지만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랐었고 남편은 이런 상황을 본인 입으로 설명하기가 싫었던 거죠. 내연녀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최대한 빨리 영철 씨랑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을 텐데.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분명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했었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너랑 나는 이미 진작에 끝난 사이라고. 남의 가정 파투 내지 말고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해도 너 혼자 행복하게 사는 꼴은 내가 볼 수 없지. 당장 이혼해. 이 결혼은 무효라고. 나랑 함께 했던 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송이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니? 저 여자는 또 누구야? 김서방, 자넨 내 딸 몰래 저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당장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진작에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저 여자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전부 믿지 마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미련을 줬으니까 저 여자가 우리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당신한테 지금 너무 실망해서 우리 관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나는 당신 말곤 다른 여자 생각해 본 적 없다니까. 더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정리할게.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보여준 건 전부 진심이었다고. 나 만날 때도 끝까지 거짓말만 하더니 어떻게 결혼한 사람한테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이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알려줄게. 결국 그쪽은 영철 씨랑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뭔지는 대충 알지? 내 뱃속에 영철 씨 아이가 자라고 있어.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에 가보니까 임신 7주라고 하던데? 이 말이 뭐를 의미할까? 그쪽을 만나면서도 나와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제 대충 감이 오지? 이런 쓰레기랑 계속 살 거야? 좋게 얘기했을 때 이혼했어야지. 서로 못 볼 걸 보게 됐잖아.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랑 진작에 헤어졌고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저 여자가 지금 저희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모두 꾸며낸 얘기라고요. 저를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당신 정말 끝을 봐야 정신 차릴래? 나 아니면 다른 여자는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지? 이건 끝까지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어쩔 수 없네. 내연녀는 가방에서 정체 모를 검은색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더니 내연녀와 남편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저희 가족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연녀와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진짜 남편의 실체를 보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이밖에 안 됐어? 함께한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랑 왜 다시 시작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이제 제발 그만 나를 놔줘. 나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고. 나는 너한테 만족을 못 한다니까. 영철 씨, 정말 웃긴다. 얼마 전에 나랑 만났을 때 그 여자한테 회사에 회식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나랑 같이 있었잖아. 나는 영철 씨한테 뭔데? 그냥 잠깐 즐기는 놀잇감인 거야? 결혼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나랑 호텔은 왜 간 건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잖아.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저런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는 게 쉬운 줄 알아? 재력 있는 집안에서 대우받으며 살고 있는데 네가 계속 나한테 매달리니까 하도 불쌍해서 한번 잠자리를 가져준 거고 나는 너한테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너를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과 알고 지낸 사이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게 쉬웠는 줄 알아? 너랑 중간에 잠깐 만났던 건 그냥 회포를 풀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구차하게 이러지 말자. 네가 지금의 결혼 생활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이혼시키게 만들 거고 결국 너는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녹음기를 통해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남편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명을 늘어놓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고 저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저와 다르게 그 사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닌 저희 집안의 재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저희 부모님 앞으로 다가가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곤 자기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서류 봉투를 뒤집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쏟아내 버렸고 그 안에서는 저에게 보여줬던 내연녀와 남편과의 과거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게 된 저희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셨는지 혈압으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진상을 부리는 내연녀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법적인 소송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내연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시부모님께서도 죄송하다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지만 결론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을 마음에 담아둔 채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른 만큼 제 마음도 무뎌지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현재의 남편과 잘 살아오던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 결혼 때문에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죠. 이미 시댁에서 한 차례 인사까지 드린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워낙 바쁘게 살아서 한국에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견례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잡은 뒤 저희도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재수 씨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지만 상견례 때 보라며 사진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상견례 장소에 먼저 참석하게 되었고, 잠시 뒤 예비 동서 집안 식구들이 저희 가족들을 보며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동서도 제 얼굴을 보며 화들짝 놀랐는지 움찔거리면서 걸음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회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죠. 5년 만에 다시 제 앞에 나타난 내연녀와 마주했을 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저희 시부모님께 어색한 미소를 띠며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일단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연녀가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어이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정말 오래간만이죠? 아휴, 저희가 인연이기는 한가 봐요.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까 상견례장에 들어갔을 때 형님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잖아요. 과거에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잊었는데 형님도 전부 잊었죠? 언제 봤다고 형님이죠? 그쪽은 벌써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걸요. 그때 우리 집에서 진상 부리고 난리 쳤었잖아요. 우리는 동서지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도련님한테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게끔 놔두고 싶지 않아요. 아이도 있잖아요. 저 아이 없어요. 그때 제가 임신했다고 초음파 사진 보여줬던 거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사람이랑 형님을 이혼시키게 만들려고 제가 전부 꾸민 거예요. 그 사람이 끝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매달리긴 했었는데 막상 제 거가 되다 보니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내쳐버렸어요. 저 잘했죠? 뭐라고요? 그럼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그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바닥인 것 같네요. 우리 도련님이 검사인 건 알죠?
어디까지 숨기고 도련님을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결혼 반대하니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쪽 부모님은 분명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모른 척 하는 건가요? 5년 전에 법정에서도 큰 난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를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검사 사이가 욕심이 나기는 하나 봐요. 형님, 과거의 일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저랑 좋은 동서관계로 앞으로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어차피 형님은 해외에 살아서 웬만해서는 한국에 올 일도 없다면서요. 그럼 결혼식 때 말고는 얼굴 마주할 날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제가 시부모님 잘 모시고 막내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 검사 남편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제 과거가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 과거의 일들은 눈 감아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리 제가 한국에 자주 오지 못한다고 해도 저희 남편 집안에 그쪽 집안 사람들을 드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제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 험한 꼴을 볼 수도 있다는 거 새겨 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아주 우습지? 먼저 결혼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내가 결혼 못하면 그쪽은 무사할 것 같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다시 확 까발려 버릴까? 어차피 나도 그쪽 과거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 한번 털어버리면 좋게 끝날 수는 없을 거라고.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는구만. 하기야, 5년 전에 우리 부모님 앞에서 걔 진상을 부렸었는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는 것도 오늘이 끝이야. 저는 그 여자가 저희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인 시동생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서 곧장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급하게 퀵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연녀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지만 저는 퀵이 올 때까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퀵이 도착해 서류 봉투를 건네 받았어요. 제가 상견례 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시모는 저에게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며 어디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테이블 밑으로 시모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눈빛으로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해 보시라고 손짓으로 말씀드렸고 시모는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시는 순간 화들짝 놀라시더니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공중으로 던져 버리셨어요. 테이블 위로 떨어진 수십 장의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양가 집안 식구들은 내연녀와 전남편의 사진을 보곤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저에게 던졌던 녹음기가 법적으로 혹시 다시 필요하게 될까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양가 집안이 놀란 상태에서 제가 내연녀가 전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틀어주었고 얼마나 개차반인지 내연녀의 실체를 모조리 밝혀버렸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사색이 된 얼굴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테이블 위에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솔직히 털어놨어요. 얼마나 질이 안 좋은 여자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설명드렸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셨고 결혼식장까지 미리 전부 다 잡아놓았던 상태인지라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신 뒤 상견례 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붙잡아 버렸고 저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어 버렸어요. 본 성격이 나온 내연녀의 모습을 본 시동생은 무력을 행사한 내연녀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분노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내연녀의 집안 식구들은 끝내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시댁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내연녀 쪽에서 위자료를 보상해야만 했었죠. 사람 앞날 한 치 앞도 모른다고 5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내연녀가 저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고 보니 5년 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이 내연녀와 최근까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동생과 결혼했어도 내연녀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었는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또다시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결국 경찰분들한테 넘겨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도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큰일을 막았으니 앞으론 저희 집안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못 걸리면 끊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었네요. 작년 겨울에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시집 온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저를 대하는 표현도 상당히 거칠었고 툭툭 내뱉는 말들이 결국 상처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었죠. 남편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참고 있다가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제일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가 결국 한마디 하시면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일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예단 문제였어요. 저는 예단으로 2천을 해갔지만 저보다 먼저 시집을 온 형님은 예단으로 2억을 해왔었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형님을 시숙에게 소개를 해준 거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시모와 형님의 관계는 상당히 두터운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항상 붙어 다녔고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거의 투명인간 취급할 정도로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댁 집안의 식구로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의 마음을 얻기에는 형님에 비해 많이 부족했었죠. 동서가 아무리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어머님과 나는 서로 뗄 수 없는 사이거든. 꽤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동서가 낄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쓸데없이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동서가 어머님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 동서가 집안 살림을 꽤 잘한다는 말을 어머님한테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그 점을 상당히 높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 어머님 댁에 올 때면 동서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해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며느리로 인정받지 않겠어? 나는 어머님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이지만 동서는 그렇지는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우선 아니겠어? 동서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들이대는 것도 어머님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 며느리가 애교 부리는 거 딱 질색하셔.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큰 여자가 어머님 하면서 코에 바람 넣어봤자 오히려 역효과라는 소리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형님은 제가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길 원한다면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한마디로 시댁에 오면 모든 집안일은 저보고 혼자 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과 전화통화로 그런 대화를 나눈 뒤 다가온 주말에 시댁에 모임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는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시숙은 남편을 데리고 바다로 낚시를 가겠다며 오자마자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단순하게 식사만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정말 난감했던 게 남편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만 했었죠. 그런데 옆에서 형님이 시숙한테 언제 집에 올 예정이냐고 물어보니 다음날 저녁 때쯤에나 올 것 같다며 방어 낚시를 하러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추운 겨울날 왜 낚시를 가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며 시간 날 때마다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를 하러 떠나게 되었네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됐었는데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더 어색해지기만 했었습니다. 남자들이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차라리 잘 됐다니까. 우리끼리 할 말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잖아. 자주는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가끔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세아가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도록 해라. 우선적으로 세아가가 해야 될 일부터 일러주도록 하마. 어차피 우리 집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음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식사가 끝이 나면 빠르게 설거지를 한 다음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 청소와 함께 빨래까지 전부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대청소 한번 해주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제가 그렇잖아도 전화로 먼저 얘기했었어요. 저희 집안 식구가 되는 게 어디 쉽나요?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말 나온 김에 오늘 대청소나 한번 하는 걸로 하자. 일단 마당에 미리 이불 빼놨으니까 그거 좀 큰 대야에다 넣고 발로 힘있게 빨래 좀 해봐라. 세탁기에 돌려봤는데 영 시원찮아서 별로더라고. 이불 빨래는 무조건 발이 최고다.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라. 날 추운데 어두워지기 전에 끝내야 하지 않겠니? 첫째 너도 내가 말한 거 서둘러 준비하고.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이불 빨래를 시킨 시모의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동설안에 마당에서 이불 빨래를 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시모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바라보며 서둘러 움직이라고 재촉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거리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형님은 시모의 뒤에서 빨리 움직이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몸을 움직였고 옷을 갈아입은 뒤 마당 밖으로 나갔는데 엄청나게 큰 대야에 이불이 쌓여 있었어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 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점점 몸이 움츠러들기 시작하자 시모는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얼지 않는다며 서둘러 이불 빨래를 끝내길 재촉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야에 물을 한가득 채운 다음 세제를 풀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세제는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뒤에서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일단 서둘러 이불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 서둘러 대야에 발을 담갔는데 정말 몇 초 버티지 못하고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도저히 빨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세탁기로 그냥 돌리면 안 될까요? 세제도 잘 안 풀리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발도 너무 차가워서 동상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이불 빨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야? 너 시애미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 왜 밖에서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날 따뜻할 때 하면 안 될까요? 방법은 많은데 굳이 밖에서 빨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 옷도 너무 얇게 입고 발도 맨발이라 너무 추운데 몸 좀 녹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불 빨래 끝낼 테니까 마당에서 빨래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준비 다 끝났어요. 동서, 아직까지 시작 안 한 거야? 내가 분명 전화로 얘기했잖아. 어머님께서 시키는 건 토달지 말고 묵묵히 하라고. 그래야 어머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 일단 벌려놓은 건 끝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동서가 알아서 잘 끝낼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하고 있어? 동서도 빨리 끝내고 들어와야지. 너무 추워서 계속해서 몸이 움츠려 들고 있는데 시모는 오히려 저를 더 다그치며 빨리 끝내고 들어오라면서 형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시모와 형님은 마당에서 떨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시모와 형님이 무언가에 발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발로 이불 빨래를 시키고 시모야 형님은 저를 바라보며 족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로 웃으면서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는데 이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시모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손짓으로 서둘러 빨래를 하라고 재촉하셨고 저는 시모와 형님이 보는 앞에서 대화를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돌발 행동을 보이자 시모와 형님은 족욕을 하다가 벌떡 일어났고 급하게 마당 밖으로 뛰쳐나와 잘못이 없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분명 이불 빨래를 시켰지 대야를 엎어버리라고 시켰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말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너 아주 버릇이 없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더러워진 입을 제대로 빨지 않으면 오늘 집에는 못 들어올 줄 알아라. 네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몰라? 시집 올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너희 집안 사정이 하도 어렵다고 하길래 예단으로 1억 요구했는데 결국 힘들다며 2천 해오지 않았니? 내 아들과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채우지 못한 금액만큼 몸으로 때우라는 건데 그것마저 싫다는 거야? 내 아들을 공짜로 데려갔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불 빨래 오늘 안으로 끝내지 않으면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할 거니까 생각 잘하고 판단해라. 지금 여기에서 너를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몰라? 저 그냥 돌아갈게요. 그이랑 결혼 생활은 유지하겠지만 어머님 며느리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시모에게 반감심을 품게 되자 그런 저를 보며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는 수돗물에 물을 틀어 제 몸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찬물에 젖어버렸고 찬바람으로 인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술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모 뒤에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빨리하고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냐고 한숨을 내쉬더니 시모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네요. 시모는 절대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며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더니 문이란 문은 죄다 잠가 버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보시며 이불 빨래를 빨리 끝내라는 손짓을 끝으로 커튼을 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불 빨래하는 건 제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옆에 쌓여있던 이불들을 전부 다 질질 끌어 시부가 키우시는 소축사에 전부 다 던져버렸네요. 제가 조용해지자 밖의 상황이 궁금했는지 시모는 갑자기 커튼을 옆으로 치시더니 밖을 살피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야 될 제가 없어지고 많은 이불이 사라지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모의 뒤를 따라 나온 형님은 제가 소축사에 이불을 전부 다 던져버린 걸 발견했는지 비명을 질렀고 뒤이어 시모와 소들의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버린 이불들을 바라보시더니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시모와 형님 앞에 나타나 삽으로 소의 배설물이 한가득 담겨있는 통을 얼굴을 향해 쏟아 부었고 무방비 상태로 머리 위로 뒤집어 쓴 시모와 형님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던 저는 시모가 했던 행동 그대로 수도에 물을 틀어 형님과 시모를 향해 뿌려버린 뒤 저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시모와 형님을 피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모는 당장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문을 열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친 시모와 형님은 얼굴에 묻은 배설물 때문에 서로 오바이트를 하며 마당에 있는 찬물로 온몸을 씻어내기 시작했고 전세가 역전이 되자 시모는 저에게 결국 두 손 들고 용서를 구하셨네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를 막대한 시모와 뒤에서 계속해서 화를 부추겨 세운 형님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인데 그런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너무 서러운 감정이 북받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일은 벌렸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에 좀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무언가가 제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와 형님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려 하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는 순간 시모가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들더니 거실 창문을 깨부쉈고 급하게 들어오려 하길래 옷까지 갈아입은 상태로 집 밖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저는 형님과 시모가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순간 서류 봉투를 챙겨 급하게 현관문을 열은 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잡겠다며 미친 듯이 뛰어왔고 저는 잡히지 않으려고 서류 봉투를 손에 꽉 쥔 채 최대한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하게 되었네요.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던 저는 시모와 형님을 따돌릴 수 있었고 일단 서둘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자로 상황을 알린 뒤 집으로 곧장 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에 숨을 고른 다음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 들어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모와 형님은 제가 가지고 간 서류가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곧바로 저희 집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인터폰을 켜고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사과를 하면서 서류만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서류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에 따른 답은 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런 것까지 굳이 알아서 좋을 거 없잖아. 내가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거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자니까.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현관문 안 열어줄 거니? 제가 현관문을 열면 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하실 것 같아서 문은 열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서류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실 정도면 제가 봐선 안 될 내용 같은데 솔직히 저는 봐도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이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뭔지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다시 돌려드리든지 할게요. 어머님이 모든 걸 자초하신 일이니 그 정도는 감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동서가 알아봤자 득될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어머님이랑 내가 사업자 준비하고 있던 서류들이라 중요해서 그런 것 뿐이야. 가족끼리 굳이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이미 어머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될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이고요. 형님도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이용하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걸 모를 것 같아요? 어머님과 제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이불 빨래도 형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오늘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아 형님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더는 난리를 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린 것 보면 서류의 내용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뱃멀미가 심해서 낚시는커녕 쓰러져 있었다며 더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너무 긴장을 했는지 잠깐 누웠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남편을 반기는 순간 문이 닫히지 않고 다시 반대로 열렸습니다. 그리곤 시모아 형님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급하게 시모아 형님을 말렸지만 이미 제 머리는 시모의 손에 쥐어져 있었네요. 서류를 당장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셨고 남편은 시모아 형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류를 건네주겠다며 겨우 저와 시모를 분리시켜 놓았어요. 언제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몰라요? 제가 아주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약점 하나 잡았다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다니까? 너도 대충 들었을 거 아니야? 동서,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각자 살 길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그냥 깔끔하게 서류 주고 관계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어디에다 숨겼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전에 순순히 건네주는 게 좋을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서류 일단 나한테 줘봐봐. 내가 확실하게 뭔지 봐야 할 것 같아.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눈 감아 넘어가 주는 건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 사람 편을 들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은 법이 정하게 될 거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우리가 뭘 어쨌길래 초장부터 겁을 주는 거야? 나는 큰 며느리랑 사업을 한 것밖에 없다고. 일단 서류나 빨리 내놔라. 남편은 모든 걸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로 서류를 넘겨주지 않겠다며 저와 약속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주었네요. 그 순간 시모가 서류를 빼앗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버둥치기 시작하자 남편은 시모를 강하게 밀치더니 서류를 꺼내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서류의 내용이 생소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별거 없으니 빨리 돌려달라며 재촉했고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에 시모아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엄마를 정말 고소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불안에 떨고 계셨네요. 형수님이 저희 엄마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업이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이었어요? 건축물 대장이 전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청에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월요일 당장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들을 꾸미시는 거예요? 뭐긴 뭐예요.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솔직히 이런 식으로 건물 올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을걸요? 눈속임만 하면 알아서 허가해주고 나중엔 변경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요.
형수님과 엄마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나중에 뒷감당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꺼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은 형님과 시모는 건물을 올릴 때 근린생활시설의 목적으로 건물을 올렸었지만 준공검사가 끝이 나고 용도 변경을 임의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슈퍼마켓이나 의원, 세탁소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사시설이나 바닥 난방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없는데요. 시모와 형님이 일단 건물을 먼저 다 짓고 취사 또는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불법적으로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을 설치해 주택과 똑같이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분양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와 형님은 관할 구청을 속이면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여기서 문제는 근생 빌라라고 불리는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피해가 건축주인 시모와 형님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 분양을 받은 소유자들한테 부과를 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국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고 이사를 왔는데 당장 처분할 수가 없어서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였죠. 형님과 시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똑같은 면적에 많은 세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주차면이나 층수의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건물을 올릴 때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법을 사용했던 거였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가 들고 온 건축물 대장 서류를 악착같이 빼앗으려 했던 거였네요. 그런데 심하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계시던 분들의 건물이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절대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는 말로 결정짓게 되었고 시모와 형님은 주변에서도 불법 용도 변경으로 건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시모와 형님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며 살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 벌인 일들은 결국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였죠.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와 시숙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못한 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모에게 찾아와 고소를 진행했고 그에 따른 피해 금액 또한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엄청난 빚과 함께 불법적으로 이행했던 사업들은 전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시모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지만 시모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되면서 시부에게 쫓겨나고 말았네요. 시숙 또한 형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셨을 걸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같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 다시 시모와 형님이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앞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 인생을 바쳤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걸 쏟아부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던 남편 또한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 때 남편 얼굴 좀 보려고 잠깐 안과를 방문했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남편과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거리며 상당히 거슬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심기가 불편해진 저는 휴게실의 문을 활짝 열었고 남편은 처음 본 여자와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본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반겨주면서 안과를 찾아와 준 손님이라며 점심시간이라서 진료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길래 잠깐 대화를 나눴다면서 처음 본 여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둘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들어 보이면서 신호를 주자 남편은 그 여자와 대화를 끝내고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환자를 떠나서 다른 여자한테는 웬만해선 잘 웃지 않던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죠.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웃어 보이는 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앞으로는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는 눈이 많은데 괜히 쓸데없는 말들이 오고 가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우리가 여기에서 자리 잡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렸던 거 알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나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잘 될수록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오늘 처음 본 환자고 보통 점심시간이라고 하면 진료 시간에 다시 오는데 그 환자분은 좀 다르게 계속 기다리길래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잠깐 말 좀 붙였던 것 뿐이야. 그리고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내가 처신을 못하겠어?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가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앞으로 엄청난 일이 펼쳐질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었죠.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 남편의 안과에 자주 오지는 못해도 웬만해선 최대한 남편 퇴근 시간대는 맞춰서 집에 같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남편 안과로 향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거의 다 도착해가. 지금 차가 좀 막혀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벌써 건물 밖으로 나온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같이 못 들어갈 것 같네. 오래간만에 친구 녀석이 찾아와서 같이 저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나가던 길에 내 얼굴 좀 보려고 잠깐 들렸다는데 그냥 돌려보내긴 그렇잖아. 아, 그래? 내가 아는 분이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너무 늦게까지 있다가 오진 말고 적당히 시간 보내고 들어와. 갑자기 찾아왔다는 남편의 친구분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리게 되었어요. 결국 저 혼자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은 12시 정각이 되어서야 들어오게 되었네요.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친구분과 최대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조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믿었던 만큼 남편 또한 저와의 약속을 깨지 않았고 12시가 넘지 않게 들어온 점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풀려 있었죠. 남편은 많이 피곤했는지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저도 집안을 대충 정리하고 먹고 있던 맥주를 마저 마시며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위층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차에 올라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지만 저희 집이 고층이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게 속편할 것 같아 저도 서둘러 잠이 들었네요. 하지만 눈을 감고 잠이 들 때까지 새벽에 저희 집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여자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좋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연락을 주셔서 찾아뵙게 되었는데, 현관문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휴게실에서 웃고 떠들던 환자분이셨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는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모가 왜 저 여자와 함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지 여쭤보게 되었고, 시모가 설명해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잘 알지도 않는 사이인데 무슨 투자를 해준다는 거죠? 그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던데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함부로 믿어선 안 돼요. 어머님도 너무 마음 열지 마세요. 너는 좋은 마음 가지고 찾아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니? 재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안 잘 되게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며칠 전에 좀 전에 있었던 저 여자분의 가족과 식사 한 끼 했었다. 지금까지 여러 안과를 다녔었는데 제일 친절하고 지식도 많아서 진료받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함을 표했었다. 며칠 전에요? 그이가 개인적으로 식사를 가진 자리는 오래간만에 친구분이 찾아와서 식사한 거 말곤 없는데요. 너한테 제대로 설명 안 했니? 그때 저녁 늦게 들어갔을 텐데 몰랐어? 하여튼 저 집안 사람들이 내 아들한테 관심이 많더라고. 진료를 잘 본다고 전국에 소문이 퍼졌나 보더라. 서울에서 지방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정말 우리 아들이 대단하긴 한가 봐.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이미 기분은 상해버린 터라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온다고 했으면서 알고 보니 휴게실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던 그 여자의 집안과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거였네요. 그리고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는 그때의 식사 자리를 대접받은 것도 감사한데 남편의 인생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잔치를 해야겠다며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인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너한테 하기 힘든 걸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에도 정말 많은 명의가 있을 텐데 굳이 지방에 있는 안과의까지 찾아와서 진료 몇 번 받았다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저로선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얻어갈 게 있다고
쓸데없이 시간 내서 가족 단위로 찾아와선 식사까지 대접하겠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보다 그 사람들을 몇 번이라도 더 만났고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다. 너는 내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질 않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이런 기회 2번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무턱대고 덥석 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더 큰 걸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준다면 그만큼 원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권의 안가를 차린다는 건 정말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거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땐 후회도 이미 늦어버릴지 모른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된다. 만약 너 때문에 좋은 기회 놓치면 책임질 거니?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키는 거나 잘하라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계셨죠. 시모와 대화해봤자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알겠다고 얘기한 뒤에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네요. 남편도 방금 들어왔는지 식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당신 저번에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온다고 말했었잖아. 나 방금 어머님 댁 다녀왔거든?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 저번에 당신이랑 휴게실에서 같이 대화 나누던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할 거야.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의심이 되는지 알아? 당신 나한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 하더라? 다 설명하려고 했어.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원래 계획은 정말 친구와 밥 한 끼 하려 했는데 갑자기 그 환자분이 찾아왔더라고. 가족분들을 모시고 찾아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질려보는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환자분들 성향이 다들 다르니까 그분은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 나도 그런 적은 처음이었거든. 그런데 그 환자분 아버님께서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시길래 약속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꺼내려 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찾아오셨고 분위기를 살피시면서 대화를 주도하시더니 환자분 아버님께서 우리 병원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되신 엄마가 식사 자리를 허락하셨지. 너무 정신이 없던 터라 연락한다는 것도 깜빡했는데 일단 그분들이 나빠 보이진 않았었어. 당신도 잘 알겠지만 내가 의심이 많은 편이잖아?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일단 동네에서 잘 나간다는 의사가 왜 서울권에 진입을 못하겠어? 문제는 자금이잖아? 그런데 그걸 해결해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받게 되는 구조더라고. 자리만 잡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 그리고 하루 이틀 일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환자들 진료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서울권에 자리 잡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은 조건인 것 같아 뜻을 함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거야. 당신한테는 말하려 했는데 일단 내 머리가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설명해 주려고 했지.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의심이 많잖아? 우리도 똥똥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않겠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뭘 믿고 따라가겠다는 건데? 나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그냥 이대로도 만족하니까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찌됐든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남편도 이미 서울에서 안과 차리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힘들게 쌓아온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그 여자를 따로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분들께 그 여자가 오게 된다면 연락달라고 부탁을 한 뒤 기다리게 되었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안과에 도착했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안과를 찾아가게 되었네요. 진료를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가까이 다가가 대화 좀 나눠야 할 것 같다며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시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희 남편에게 계속 접근하는 거죠? 환자분 집안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원장님의 실력이 이런 총구석에서 썩히기에는 아까운 것 같아 병원을 서울권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투자자일 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 저희 집안에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쪽한테 투자받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 여기에서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괜히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혹시 지금 저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을 어떻게 할까봐 불안하세요? 둘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엄연히 저희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놓치면 감당할 자신은 있으세요? 원장님께서 능력이 되고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높으신데 굳이 왜 동네 총구석에서 썩히게 만드시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장님의 와이프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원장님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했을 텐데요. 무슨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원장님이 움직여야 한다는 건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제가 아예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 가진다는 조건 하에 서울권으로 진입을 시켜주겠다는 건데 정말 앞뒤가 꽉 막히셔서 제가 더 이상 무슨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입 아프게 설명드려봤자 결국 반대하실 거잖아요? 저는 사모님과 다르게 시간이 금인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는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이 말이 아닌데도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전혀 모른 채 그 여자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게 확고했고 저를 무시하면서 그 여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정말 서울권의 안과를 차려주었네요.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속고만 살아왔던 것 같다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말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에서 남편에게 투자한 금액은 17억 정도였고 위치도 상당히 좋아 개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와 주실 것 같아 보였어요. 시무와 남편은 기뻐 날뛰며 곧 개원할 안과를 보면서 꿈만 같다고 행복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지방 총구석에서 벗어나
서울권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준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잔치상을 차려야겠다며 일정을 잡으셨고 저는 시모의 지시대로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다 보니 오히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다고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모를 도와 음식 준비뿐이라 최대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한창 음식을 준비하다가 코피까지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시댁에 모두가 함께 모였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시댁 집안의 가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남편의 옆자리에 그 여자를 자리에 앉혔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에게 해준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 사람들과 남편과 시모는 누가 봐도 상견례하는 자리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만큼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술이 좀 과한 건지 그 여자에게 고맙다며 밥을 떠먹여 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둘의 사이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며 며느리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본처가 떡하니 앞에 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모두가 더 크게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네요. 그날 정말 머리끝까지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아가고 있던 그때 남편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잠시 뒤 그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바람 좀 쐬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기류가 흐르는 걸 느끼게 된 저는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곧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걸 목격한 저는 조용히 남편의 뒤를 따랐고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은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소름 돋는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민니 씨 덕분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 앞으로 우리 관계는 더욱더 발전할 거고 앞날은 꽃길만 열릴 거야. 그 전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일 거야.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만큼 당신도 내가 원하는 걸 하루빨리 줘야 하잖아. 최대한 서둘러서 둘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 옆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그거야 걱정하지 마. 사기라고 생각했다가 제대로 한 대 맞아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 이걸로 확실하게 기 죽인 다음 계속해서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다가 내 앞날을 그 사람이 막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당신 옆으로 갈 거니까. 우리 자기는 결혼식이나 신경 쓰고 있어. 남편과 그 여자는 투자자의 관계를 이미 넘어선 사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남편의 마음은 이미 그 여자에게 전부 다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너무 믿기 힘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 바람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고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현관문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제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남편의 팔짱을 끼더니 슥 기대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살짝 놀라는 것 같더니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하루빨리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시키고 싶었는지 남편의 손을 잡았던 거였죠. 남편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나가기로 결정을 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이성을 잃게 되었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시모와 상간녀의 집안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와 뜯어 말리고 있는데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며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뒤흔드셨죠. 남편과 결혼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남편에게 뺨을 맞은 거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거였네요. 저도 질세라 시모를 밀쳐내고 남편과 상간녀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상간녀는 사람도 임자가 있다며 저와는 인연이 아니라면서 서둘러 이혼하라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저 혼자 속고 있었던 거였지 이미 시댁 집안과 상간녀의 집안은 서로 모든 대화가 끝이 난 상태였어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상태로 혼자 집에 들어오게 된 저는 오열을 하게 되었고 집을 지키고 있던 애들은 제가 눈물을 보이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네요. 모든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놔야 하는데 차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과 더 이상 살아갈 마음이 없던 저 또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리자 집안은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인생의 앞날을 막은 사람이 저라고 더 큰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대들고 있었네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쓰러지시기까지 했지만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저에게 고마워하며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노력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매일 밥 먹듯 얘기했던 사람이 더는 제가 쓸모없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보단 돈이었던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세월들을 정리한 뒤에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이 개원한 안가로 들어가려 하는데 상간녀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안가에서 나와 어디론가 달려가더라고요. 상당히 다급해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어느 요양병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과 이어지는 대화는 왜 상간녀가 남편한테 접근했는지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다시 안가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푹 빠져선 이혼 서류 가지고 왔냐며 서둘러 도장 찍고 제출하자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니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잘 생각했어.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 보는 게 제일 좋다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각자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다시 시작하게 된 삶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 내 자식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지금 나는 새롭게 시작한 가정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이 애들한테는 잘 좀 설명해 줘. 아빠가 보고 싶어도 나는 절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모두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지 않겠소? 그래.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니 앞으로 잘 살면 그만이겠지. 나도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찾아오지 마. 당신이랑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끝인 거야. 그런데 그거 알아? 당신이 아직 하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사람은 복수를 꿈꾸게 되면 자기 인생도 버리게 되는 거거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아직까지 나한테 미련이 남은 거야? 어차피 도장 찍었고 끝난 관계인데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는 건데? 그곳에 가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고 당신이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야. 앞으로 잘해봐. 넌 인생 정말 꼬였어. 남편은 제가 건넨 요양병원 명함 한 장을 쥐곤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기 싫다며 제가 건넨 명함을 던져버리면서 실성한 개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인 그 여자와 갈라서게 만들려고 계획한 거 뻔히 안다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에도 상간녀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그 기회조차 발로 걷어차 버렸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넉넉한 이혼 이자료를 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끝으로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간녀한테도 가정이 깨지면서 얻게 된 손해에 대해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은 다음 완벽하게 관계 정리를 끝내게 되었네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전 남편이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땐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이 하는 말을 전부 들었어야 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 나 다시 돌아오고 싶어. 애들도 보고 싶고 예전에 행복했던 삶을 되찾고 싶다고. 당신이랑 이혼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바로 찾겠다는 거야? 우리는 벌써 못 볼 걸 다 봤잖아.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지?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다고 내 마음이 다시 바뀔 것 같아? 내가 말했던 요양병원 가봤나 봐?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이제 알겠지? 너는 평생 먼저 세상 떠나신 아버님의 죄를 대신 지어야 할 거야. 남편은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오열을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였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부가 오래전에 시모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시모한테 걸리는 바람에 상간녀를 데리고 도망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시부와의 관계를 밝히겠다며 난리를 친 적이 있었고 서로 몸싸움이 격해지다가 시부는 상간녀를 강하게 밀쳐 버렸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넘어지면서 바닥에 돌출되어 있던 무언가에 눈을 다치게 되었고 결국 실명을 하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시부의 상간녀도 가정이 있었는데 그 상간녀의 딸이
바로 지금의 상간녀였던 겁니다. 도망을 치고 잠적해버린 시부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시부가 살아있다고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눈을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 복수를 꿈꾸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시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눈에 장애를 입힌 남편의 집안을 용서할 수가 없어 자기 딸이 대신 복수해주길 원했던 거네요. 시모가 세월이 지났어도 시부의 상간녀의 얼굴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고 17억의 안과를 차려주는 대가로 남편의 발목을 잡아 평생 자기 집안을 위해 노동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미 상간녀의 집안과 계약 서류를 작성할 때 남편 집안의 재산도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파기를 한다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17억의 2배를 토해내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거죠. 안과의 명의는 상간녀로 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7억의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문제는 벌어들이는 수익도 모조리 다 상간녀 앞으로 넘어가게 되는 수익 구조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던 걸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서울권의 안과를 차릴 수 있게 된다는 희망 하나로 상간녀의 계약 조건을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시부의 상간녀가 계획했다는 걸 전부 다 알게 된 시모와 남편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부의 상간녀는 평생 앞도 못 보고 살아왔던 고통을 받아봐야 한다고 절대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돈을 쫓아서 시부의 상간녀의 집안을 선택했고 시부의 상간녀의 집안은 복수를 위해 접근한 사건이었네요. 둘 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훨씬 많을 텐데 두 집안 다 너무 미련한 것 같네요. 오히려 저는 이 정도의 피해에서 끝난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를 놓쳤다는 거에 평생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